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전 세계가 경악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암살 사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항 한복판에서 얼굴에 독극물이 발린 채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가장 공포에 떨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들 김한솔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미 암살조에게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씨를 말려라, 김한솔을 찾아내 없애라. 그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죽은 줄 알았던, 혹은 평생 숨어 지낼 줄 알았던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정은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판도라의 상자,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자에서 복수자로, 겁쟁이 소년에서 그림자 전사로 다시 태어난 김한솔의 3000일.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탈출과 복수의 대서사시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한민족,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 전달됩니다.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2월의 어느 아침, 마카오의 습한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김한솔의 자택.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집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평양냉면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남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 하지만 그날따라 김정남은 면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솔군은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 호탕하게 웃으며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잃은 눈동자,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한솔군의 물음에 김정남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입맛이 없구나. 김정남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도청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빠진 갈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다 해졌고 가죽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걸 받아라. 지갑을 건네받은 한솔군은 의아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쓰시던 명품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정남은 검지 손톱으로 지갑의 안쪽 박음질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드르륵, 실밥이 뜯어지며 가죽 사이에 숨겨져 있던 얇은 투명 필름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한솔군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필름에는 육안으로는 읽기 힘든 깨알 같은 숫자와 영문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너를 살려줄 거다. 아니, 우리 가족을 살릴 마지막 동화줄이다. 김정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전 세계에 숨겨놓은 비자금 장부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정부야. 비자금 장부요? 그래, 김정은은 핵무기보다 이 장부가 공개되는 걸 더 두려워한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즉시 이 장부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붕! 집 밖 도로에서 육중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남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는 아버지의 등. 그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한솔아, 저 차 번호판 봐라. 집 앞 도로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썬팅이 짙게 되어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은 KO 2847. 저놈들이다. 보이브놈들이야. 김정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주변을 맴돌던 그 차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낸 암살조가 분명했습니다. 한솔아, 잘 들어라. 나는 오늘 공항으로 간다.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 거야. 그 사이에 너는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아버지,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우리가 다 죽어. 내가 움직여야 놈들도 따라올 거야. 김정남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것이 그가 챙긴 전부였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던 아버지가 멈칫하더니 다시 뒤를 돌아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한솔아, 미안하다. 이런 운명을 물려줘서. 아버지의 품에선 옅은 담배 냄새와 스킨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김정남은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집 앞에 서 있던 검은색 벤츠가 소리 없이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솔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아버지가 무사히 말레이시아를 떠났기를. 하지만 시는 가혹했습니다. 오후 5시경 TV 화면 하단에 붉은색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 쿠알라룸푸르 공항서 북한 남성 피살, 김정남으로 추정. 한솔군은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나를 위해 미끼가 되신 아버지가. 그 순간 집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끼익, 쾅쾅쾅.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 그리고 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3대 이상. 암살조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아니라 남은 가족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 이소라, 빨리 나와요, 빨리. 한솔군은 부엌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된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왔어요. 그놈들이 왔어요. 한솔군은 가족들을 이끌고 주방 안쪽 식료품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을 위해 개조해둔 패닝룸. 두꺼운 철문으로 된 그곳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문 열어드릴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가족들을 밀어넣고 문을 잠그자마자 현관 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특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던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저벅, 저벅. 군화 발소리가 거실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1명, 2명, 3명. 발소리로 보아 최소 4명 이상이었습니다. 없어, 쥐새끼들이 숨었나 봐. 걸걸한 평안도 사투리,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샅샅이 뒤져 장부부터 찾아. 애새끼는 죽여도 좋으니까 장부는 무조건 회수해야 해. 한솔군은 거실 구석 대형 장식장 뒤편 틈새에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장식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뚜벅, 뚜벅. 구두코가 장식장 앞까지 왔습니다. 한솔군의 눈앞 5cm. 숨소리조차 들릴 거리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데. 요원이 장식장을 젖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거실 베란다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동시에 검은색 쇠공 같은 것이 거실 중앙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뭐야? 섬광탄이다. 피해! 요원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펑! 고막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강력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솔군은 눈을 질끔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 혼란에 빠진 거실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날카로운 총성. 비명지를 새도 없이 보위부 요원들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거실. 한솔군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도 나를 죽이러 온 걸까? 이제 끝인 걸까? 그때 누군가 장식장 뒤에 숨은 한솔군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김한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방독면을 벗은 남자는 땀에 젖은 얼굴로 한솔군을 바라봤습니다. 단단한 체격, 짧은 머리, 그리고 팔뚝에 새겨진 미 해병대 문신. 누구세요? 크리스토퍼 안. 아버지 친구다. 널 데리러 왔어.
아버지가 말했던 그 미국인, 한솔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밖에는 놈들이 더 깔려 있다. 크리스토퍼는 저장고에 숨어있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신속하게 끌어냈습니다. 지금부터 내 뒤만 따라와요. 뛰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행은 빌라 뒷담을 넘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SUV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해, 밟아. 차가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의 포위망은 치밀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자마자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막혔어. 운전하던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뒤쪽에서도 검은 세단 2대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차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앞을 막아선 트럭의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밀어버려. SUV가 트럭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찌그러짐은 금속음과 함께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었지만 차는 기적적으로 틈새를 뚫고 나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니? 크리스토퍼가 뒷좌석을 살폈습니다. 한솔군은 어머니를 꼭 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아버지가 준 지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마카오의 외딴 부두. 준비된 고속정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배에 오르자마자 배는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곳,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1시간쯤 지났을까, 망망대해 한가운에서 배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밤바다. 크리스토퍼가 한솔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여줘봐. 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거. 그 지갑 말이야. 한솔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건넸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지갑 속 필름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걸 훔쳐나오느라 네 아버지는 10년 넘게 고통받았다. 이게 뭔지 아나? 김정은의 비자금이라고 하셨어요. 맞아. 단순히 돈이 아니야.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보위부 자금, 핵무기 개발 자금, 그리고 김정은의 사치품을 사는 돈줄이 다 여기 적혀 있다. 크리스토퍼가 한솔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솔아,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고 평생 숨어 살지, 아니면 이 정보를 무기로 김정은과 싸울지. 소년 귀만솔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파도가 마치 아버지의 죽음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아버지를 죽인 놈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저를 전사로 만들어주세요. 크리스토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쉽지 않을 거야.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날 밤 마카오 앞바다에서 비운의 황태자 김한솔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화신이 된 새로운 김한솔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으로 향합니다. CIA가 기다리고 있는 곳, 그리고 8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 칠흑 같은 밤, 화물 터미널 구석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김한솔과 크리스토퍼와는 말없이 그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버지니아주 숲속의 한 안전가옥.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이곳이 평범한 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져 양복을 입은 백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IA 담당관 스미스였습니다. 여권 내놔. 스미스의 말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한솔군이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권, 표지에 박힌 인공기 마크. 스미스는 그 자리에서 라이터를 켰습니다. 칙, 불꽃이 여권 끝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솔군은 타오르는 여권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사진, 이름, 그리고 고향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김한솔은 죽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제임스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제임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개조에 가까웠습니다. 첫 해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10km 구보,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뱉으며 숲길을 달렸습니다. 토하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고작 그따위 체력으로 김정은을 잡겠다고. 넌 그냥 도망자야. 평생 도망이나 다니다 죽을 겁쟁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솔군, 아니 제임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난 겁쟁이가 아니야.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TV도 인터넷도 없는 방에서 그는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독살당하던 그날의 뉴스가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다른 안가로 격리되었습니다. 철저한 고립,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지만 그는 품속에 숨긴 아버지의 지갑을 만지며 버텼습니다. 2년 차, 3년 차가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깡마르던 소년의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매서워졌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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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장. 제임스는 권총을 들고 타겟을 노려봤습니다. 표적지의 정중앙, 김정은의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백발백중,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해킹 기술. 제임스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살인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를 해독하고 김정은의 자금줄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8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가 안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변한 청년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덴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엔 차가운 살기를 품은 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형. 크리스토퍼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작전명 마드리드,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다. 2019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의 허름한 창고, 자유조선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제임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작전의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이걸 봐. 크리스토퍼가 대사관 도면을 펼쳤습니다. 지하 2층, 서재 뒤편에 비밀 공간이 있어. 거기에 메인 서버가 있다. 그 서버 안에 평양과 주고받은 모든 암호 전문, 그리고 비자금 관리 내역이 들어있어.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정보에 따르면 매달 25일 평양으로 송금 내역을 보고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서버가 가동 중일 때 털어야 합니다. 작전 시간은 단 20분. 실패하면 전원 사망하거나 북한으로 납치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모의건총, 테이저건, 그리고 얼굴을 가릴 복면. 제임스도 복면을 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밤 9시, 마드리드의 부촌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높은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진입한다. 크리스토퍼의 신호와 함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유압 절단기가 철조망을 끊어냈습니다. 툭, 투둑. 대원들이 담을 넘어 정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정원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하품을 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크리스토퍼가 순식간에 뒤를 덮쳤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자 경비원은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제임스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비밀번호 띠띠띠 삑. 초록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북한 외교관 한 명이 계단을 내려오다 대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침입자다. 외교관이 소리치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탕! 크리스토퍼가 먼저 쐈습니다.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었지만 위력은 충분했습니다. 외교관이 주춤하는 사이 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대사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잡아라! 건물 곳곳에서 북한 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몽둥이, 식칼, 심지어 마체테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막아! 제임스, 넌 지하로 가! 대원들이 육탄전으로 직원들을 막아내는 사이 제임스와 크리스토퍼는 지하 계단으로 내달렸습니다. 지하 2층.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서재. 벽면 가득 김일성, 김정일의 전집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디야? 시간이 없어. 크리스토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임스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3번째 책장이다. 위에서 4번째 칸. 제임스가 책장을 더듬었습니다. 숨겨진 레버가 손에 잡혔습니다. 힘껏 당기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책장이 회전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강철문. 제임스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필름에 잡힌 난수표. 그것이 바로 이 금고의 비밀번호였습니다. 북극성 2, 1, 3. 버튼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대의 서버 컴퓨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그곳, 바로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였습니다. 찾았다. 제임스는 전율했습니다. 이 서버 안에 북한 인민들의 피와 눈물이,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살인 청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복사할 시간 없어. 통째로 가져간다. 크리스토퍼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제임스는 서버렉에 꽂힌 하드디스크들을 망설임 없이 뽑아냈습니다. 우지끈, 케이블이 뜯겨나가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드디스크 5개, 배낭이 묵직해졌습니다. 철수한다. 무전기에서 대원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떴습니다. 스페인 경찰입니다. 포위됐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옹,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사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형, 어떡해요? 제임스가 크리스토퍼를 쳐다봤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제임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 들어. 넌 무조건 나가야 해. 이 하드디스크 네가 가져가. 형은요. 난 미끼가 된다. 내가 시선을 끌 테니까 넌 뒷문 개구멍으로 빠져나가. 오토바이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안 돼요. 같이 가요. 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제임스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가라. 네가 살아야 네 아버지 복수도 할 수 있어. 빨리 가. 크리스토퍼는 제임스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정문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경찰들의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제임스는 입술을 깨물며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등 뒤에서 경찰의 고함과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올라탄 제임스. 그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대사관,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형, 크리스토퍼. 마드리드의 차가운 밤바람이 제임스의 젖은 볼을 때렸습니다. 배낭 속에 든 하드디스크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 그리고 크리스토퍼 형의 자유와 맞바꾼 피의 기록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밤하늘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반드시 평양을 무너뜨리겠다. 오토바이는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로 그리고 미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창가 자리에 앉은 청년 김한솔은 14시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가 어느새 태평양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 배낭에는 스페인 대사관에서 훔쳐온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 크리스토퍼 형의 희생, 그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김정남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땅. 하지만 평생 밟을 수 없었던 금지된 조국. 쿡쾅, 드르륵,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거친 마찰음. 김한솔은 저도 모르게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살아서 이 땅을 밟았다. 수속을 마치고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코끝을 확 덮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매콤하고 칼칼한 냄새. 공항 푸드코트에서 끓이고 있는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김한솔은 자리에 멈서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8년 전 마카오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주셨던 냉면의 차가운 맛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공항 밖으로 나오자 국정원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김한솔은 차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인선대교를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양의 밤은 늘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가로등조차 켜지 않는 죽은 도시.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만 대의 자동차 불빛,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의 따뜻한 조명, 그리고 거대한 다리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저게 다 전깃불입니까? 김한솔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국정원 팀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은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유. 책에서만 보았던 그 단어가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동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크게 웃으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 김한솔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나도 저들처럼 웃을 수 있었을까?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숲속에 자리한 국정원 안전가옥. 겉보기엔 평범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한솔 씨, 식사 준비해놨어요. 어서 와요. 주방에서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국정원 소속 조리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손자를 보는 할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갓 구운 조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동안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살이 쏙 빠졌네. 아주머니가 밥 위에 생선 살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김한솔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에 넣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툭, 투둑. 밥그릇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같아요. 8년 동안 쫓기며 먹었던 차가운 샌드위치와 인스턴트 음식들. 그 서름이 뜨거운 밥 한 숟가락에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이 건네는 위로이자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프레스센터.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NHK.
카메라 수백 대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기실 거울 앞 김한솔은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짙은 파란색 넥타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색깔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국정원 팀장이 물었습니다. 김한솔은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네, 갑시다.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나가는 순간 펑, 펑, 펑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 하지만 김한솔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청년. 10년 전 뿔테 안경을 쓰고 수줍게 웃던 소년은 없었습니다. 그곳엔 독재자와 맞서려는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꿀꺽. 누군가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와,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저 북쪽 평양에 있는 김정은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김한솔이 신호를 보내자 뒤편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서버에서 가져온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을 굶겨 죽이며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내역입니다. 스위스 은행,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총액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 돈은 제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찾아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김한솔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너머에 있을 삼촌 김정은과 눈을 맞추듯이. 북한 동포 여러분, 이 돈의 주인은 김정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이 저 더러운 계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김정은, 똑똑히 들어라. 당신의 사치와 향락은 오늘로 끝이다. 이 장부가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가 당신의 돈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당신의 모래성은 이제 무너졌다. 기자회견은 핵폭탄급 충격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미국 재무부는 김정은의 해외 계좌 12개를 즉각 동결했고 평양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안전가옥. 김한솔은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지나는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그때 주머니 속 보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김한솔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솔아, 뉴스 봤다. 크리스토퍼 형. 형은 지금 미국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밝았습니다. 정말 멋지더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 기립박수를 치셨을 거야. 형,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사과하지 마. 우린 옳은 일을 한 거야. 네가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외쳐준 것만으로도 내 판례는 헛되지 않았어. 김한솔은 울먹임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형, 반드시 평양으로 갈 거예요. 가서 굶주리는 동포들에게 쌀밥을 먹이고 형을 초대해서 대동강 맥주 한 잔 대접할게요. 그래, 그날 옥류관 냉면은 내가 쏜다. 건강해라, 한솔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한솔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도 평양의 밤하늘에도 똑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저 불빛들이 휴전선을 넘어 북쪽 땅끝까지 환하게 비추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마카오의 겁쟁이 소년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독재자의 심장에 칼을 꽂은 청년 김한솔. 그가 안가에서 먹었던 뜨거운 된장찌개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8년이라는 긴 도피 생활 끝에 조국이 건넨 따뜻한 위로이자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감옥에서 남의 나라 청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푸른 눈의 의인 크리스토퍼 안의 희생을 말입니다. 김한솔군이 가져온 피 묻은 장부는 독재 정권의 숨통을 끊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북한에 있는 수천만 동토들은 지금도 이불 속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남조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 따뜻한 댓글 하나가 휴전선을 넘어 그들에게 전해질 때 통일의 그날은 하루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젠가 김한솔 군과 크리스토퍼 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함께 평양 대동강변에서 시원한 냉면 육수를 들이키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